어머님, 짐 다 싸셨죠? 택시 10분 뒤에 옵니다. 며느리 박수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70세의 시어머니 한명자는 30년을 살아온 이 집, 거실 한가운데 서서 떨리는 손으로 낡은 보따리를 움켜쥐었다. 보따리 안에는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 손주들 어릴 적 옷까지, 그리고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쥐어준 놀이개 한 벌뿐이었다. 수진아, 나 정말 갈 곳이 없단다. 내가 아들 낳고 키울 때 내가 얼마나. 그때 일 다시 꺼내지 마세요. 수진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명자는 움찔했다. 어머님, 돈 한 푼 안 주고 30년 얹혀 사신 거 저희 다 알아요. 이제 우리도 살아야죠. 애들 학원비만 해도 월 200만 원이에요. 어머님 드시는 약값, 병원비까지 하면 우리가 더 이상 못 버텨요. 명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이 이 집에서 짐이 되고 있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으니 숨이 막혔다. 그래도 나 아플 때도 없었고 집안일 다 하고 너희 애들 키울 때 그건 며느리면 당연히 해주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손주 봐주는 게 뭐 특별한 일인가요? 명자는 할 말을 잃었다. 아들 한준호는 소파 구석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40대 중반 건설회사 과장인 준호는 아내 눈치만 보느라 어머니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준호야, 너마저 이러니?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여전히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중얼거렸다.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요. 집도 좁고 애들 학원비도 만만찮아요. 요양원 알아봤으니까 거기서 편히 지내세요. 거긴 또래 어르신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있고 좋대요. 요양원이라니. 나 정신 멀쩡한데 왜 요양원을 가야 해? 어머니, 요즘 요양원 좋아요. 식사도 나오고 청소도 해주고 여기서 혼자 외롭게 계시는 것보다 나아요. 수진의 말투는 냉정했다. 마치 물건을 처분하듯이. 명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들을 서울대 보내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 팔던 기억, 며느리가 첫 아이 낳고 산후조리 3개월 동안 내리 시중 들던 기억, 손주들 아플 때마다 밤새 간호하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하지만 지금 이 집안에서 그 모든 기억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손주 준서가 2층 계단에서 소리치며 뛰어내려왔다. 중학교 2학년인 준서만이 유일하게 할머니 편이었다. 준서야, 할머니는 잠깐 다른 데 가서 지낼 거야. 싫어요. 할머니 없으면 나 누가 밥 차려줘요. 엄마는 맨날 배달 음식만 시키잖아요. 이 자식이. 수진이 준서의 어깨를 낚아채며 소리쳤다. 너는 방에나 들어가 있어.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말고. 할머니가 없어도 우리 잘 살 수 있어. 싫어요. 할머니 가시면 안 돼요. 준서가 명자의 치마를 붙잡고 울었다. 명자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았다. 준서야, 괜찮아. 할머니 조금만 나갔다가 올게. 울지 마. 거짓말. 할머니 다시 안 오는 거 알아요. 아빠 어제 엄마랑 싸우면서 할머니 요양원 보낸다고 했어요. 그 말에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다. 준서,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나 다 들었어요. 아빠가 할머니 요양원비 아끼려고 제일 싼 데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명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들이 자신을 버리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쫓아내는 거라는 걸. 핸드폰 알림음이 울렸다. 택시가 도착했다는 메시지였다. 어머님, 택시 왔어요. 빨리 가세요. 수진이 현관문을 활짝 열었다. 명자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다. 손수 도배한 벽지,
마루 한 칸 한 칸 기름칠하던 날들, 명절마다 가족들 웃으며 모여 앉던 식탁, 손주들 돌잔치 때 찍은 가족 사진들, 모든 게 이제 남의 것이 될 터였다. 30년. 내가 여기서 산 게 30년인데. 어머님, 감상에 젖을 시간 없어요. 택시 기사님 기다리세요. 명자는 보따리 하나 들고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다. 신발장 위에는 손주들이 어렸을 때 만들어준 카네이션 카드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삐뚤빼뚤 쓴 글씨가 보였다. 그럼 잘 살아라. 건강하고. 명자는 말끝을 흐렸다. 뒤에서 준서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볼 수 없었다. 돌아보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현관문이 쾅 닫혔다. 명자는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며 생각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택시가 떠나고 아파트 창문에서 수진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가득했다. 명자가 도착한 곳은 서울 변두리 신림동 고시원이었다. 월세 30만 원,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 방 크기는 겨우 2평, 창문도 없는 지하 1층, 반지하도 아닌 완전 지하였다. 할머니, 여기 전기장판 하나 깔아드릴게요. 추우면 말씀하시고요. 아, 그리고 밤 11시 이후엔 샤워실 사용 안 됩니다. 전기세 때문에요. 고시원 주인 김철수는 60대 후반의 호랍이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이 고시원을 운영하며 살아왔다.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온화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이것도 감사하죠. 명자는 보따리를 풀며 눈물을 삼켰다.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얼룩처럼 번져 있었고 천장에서는 위층 발소리가 쿵쿵 울렸다. 옆방에서는 누군가 통화하는 소리가 고스란히 들렸다. 하지만 이제 이곳이 자신의 전부였다. 방 안에 놓인 건 낡은 책상 하나, 1인용 매트리스, 그리고 좁은 옷장이 전부였다. 명자는 남편 사진을 책상 위에 놓고 손주들 사진을 벽에 붙였다. 여보, 우리 이렇게 됐어. 첫날 밤 명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하라 공기가 눅눅하고 습했다. 어디선가 쥐 긁는 소리가 들렸다. 명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다. 손주들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준서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딸 준이가 즐겨 먹던 호박전, 아들이 직장에서 힘들 때마다 끓여주던 삼계탕. 다시는 해줄 수 없을 것 같았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내 인생이. 명자는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다. 여보, 나 이렇게 됐어. 당신 살아있을 때는 우리 아들이 착했는데 이제 나 쓸모없는 늙은이가 됐나 봐.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비참한 적은 없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주무세요? 라면 끓였는데 같이 드실래요? 혼자 먹으려니까 허전해서요. 김철수였다. 명자는 눈물을 황급히 닦고 문을 열었다. 사장님, 괜찮습니다. 저는 배 안 고파요. 할머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까부터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 거 다 들렸어요. 같이 먹어요. 나도 혼자 먹으면 맛없거든요. 둘은 좁은 복도 탁자에 앉아 라면을 나눠 먹었다. 김철수는 자신의 계란까지 명자 그릇에 넣어 주었다. 사장님, 이거 먹어요. 나는 계란 안 좋아해요. 거짓말이었다. 김철수는 계란을 좋아했다. 하지만 명자가 너무 야위어 보여서 차마 먹을 수가 없었다. 라면을 다 먹고 나서 김철수는 말없이 명자의 사연을 들어주었다.
명자는 처음에는 말하기 싫었지만 김철수의 온화한 눈빛을 보니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다. 저도 비슷했어요. 김철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연락 끊겼죠. 명절에도 안 와요. 처음엔 서운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자식이 부모 버리는 건 요즘 흔한 일이에요. 그래도 사장님은 이 고시원이라도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할머니도 뭔가 하셔야죠. 가만히 있으면 더 무너져요. 나도 아내 죽고 나서 1년 동안 술만 마셨어요. 근데 어느 날 거울 봤더니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정신 차렸죠. 김철수는 명자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70살이면 아직 젊어요. 우리 엄마는 75살에 식당 시작하셨어요. 지금 80인데 아직도 식당 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그날 밤 명자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그래, 나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 다음 날 새벽 5시 명자는 일어났다. 김철수가 준 리어카를 끌고 동네 골목골목을 돌며 폐지를 주었다. 허리는 아팠지만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나았다. 할머니, 이거 가져가세요. 저희 집 박스 많아요.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만난 이순옥은 60대 중반의 식당 주인이었다.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표정이 인상적이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할머니 여기 처음 보는 얼굴이신데 어디서 오셨어요? 명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순옥의 따뜻한 눈빛에 솔직하게 말했다. 아들한테 쫓겨났어요. 지금 고시원 살아요. 어머, 요즘 그런 자식들 진짜 많아요. 저도 예전엔 시집살이 엄청 고생했어요. 시어머니한테 맡기도 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했죠. 근데 20년 전에 남편이랑 치킨집 시작해서 이제는 건물 3채 가진 건물주 됐어요. 순옥의 말에 명자는 눈이 번쩍 떠졌다. 그럼 저도 뭔가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 요리 잘하세요? 30년 넘게 가족들 밥 해줬죠. 며느리가 산후조리할 때도 매일 미역국, 호박죽 끓여줬어요. 그럼 완벽하네요. 우리 가게 와서 일해보세요. 주방 보조부터 시작해요. 월급 200만 원 드릴게요. 숙식은 제공하고요. 정말요? 제가 70살인데 괜찮을까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성실함이에요. 할머니 눈빛 보니까 성실하신 거 알아요. 명자는 믿을 수 없었다. 쫓겨난 지 겨우 일주일 만에 일자리가 생긴 것이다. 그날부터 명자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했다. 설거지, 재료 손질, 청소, 반찬 준비.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사장님, 오늘 반찬 진짜 맛있어요. 김치가 예술이에요. 사장님, 여기 된장찌개 진짜 맛집이에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명자는 가슴이 뿌듯했다.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해온 요리가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명자는 첫 월급 200만 원을 받았다. 손에 쥔 통장을 보며 명자는 눈물을 흘렸다. 이게 내 돈이야. 내가 번 돈.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 시집 오고 나서 30년 동안 명자는 자기 돈이라고는 한 푼도 없었다. 모든 게 아들과 며느리 명의였다. 2개월, 3개월, 4개월. 시간이 흘렀다. 명자는 점점 더 일에 익숙해졌고 손님들은 명자 할머니 요리를 찾기 시작했다. 6개월 후 명자는 1200만 원을 모았다. 고시원비, 식비, 병원비를 제외하고도 매달 150만 원씩 저축할 수 있었다. 여보, 나 이제 시작이야. 우리 아들한테 보여줄 거야.
내가 짐이 아니라는 걸. 명자는 통장을 보며 다짐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일을 마치고 식당 앞 편의점에 들른 명자는 순옥의 권유로 로또 한 장을 샀다. 할머니, 인생 한 방이 필요해요. 복권이라도 사봐요. 이번 주 1등 당첨금 30억이래요. 에이, 그런 게 어디 되나? 30억이면 내가 200년을 일해도 못 버는 돈인데. 그래도 꿈은 꿔봐야죠. 안 사면 확률 0%지만 사면 최소한 0.00001%는 되잖아요. 명자는 웃으며 복권을 샀다. 숫자를 고르면서 명자는 의미 있는 날짜들을 떠올렸다. 남편 기일 4일, 아들 생일 12일, 손주 준서 생일 23일, 손주 준이 생일 31일, 결혼기념일 38일, 그리고 자신의 생일 45일. 이 숫자들이 당첨되면 그건 여보가 하늘에서 도와주는 거겠지. 일주일 후 토요일 저녁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던 명자는 TV에서 로또 추첨 방송이 나오는 걸 보았다. 오늘의 당첨 번호는 4번. 명자의 손이 멈췄다. 12번.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23번. 설마. 31번. 접시를 들고 있던 명자의 손이 떨렸다. 38번. 이게 뭐야? 그리고 마지막 번호 45번입니다. 짤그랑. 명자가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순옥이 달려왔다. 사장님, 나.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복권을 꺼냈다. 순옥이 명자의 복권과 TV 화면을 번갈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할머니, 이거 1등이에요. 1등 30억? 거짓말. 이런 일이. 명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30억?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날 밤 명자는 고시원으로 돌아와 김철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장님, 제가 복권에 당첨됐어요. 진짜요? 얼마요? 30억이요. 김철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명자를 꼭 껴안았다. 할머니, 축하해요. 정말 축하해요. 하늘이 도우신 거예요. 하지만 명자는 울지 않았다. 대신 눈빛이 변했다. 그 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사장님, 이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복수요. 나를 버린 아들에게. 정확히 말하면 정신을 차리게 해주고 싶어요. 그 순간 명자의 머릿속에는 완벽한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당첨 다음 날 명자는 강남에 있는 대형 로펌을 찾아갔다. 접수처 직원은 명자의 소박한 차림새를 보고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다. 어떤 용건으로 오셨어요? 변호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복권에 당첨돼서요. 복권이요? 얼마나 당첨되셨는데요? 30억입니다. 직원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다. 아,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저희 대표 변호사님께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10분 후 명자는 고급 회의실에서 변호사 정민석을 만났다. 40대 초반의 정민석은 국내 최고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다.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30억 당첨되셨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가 복수하고 싶습니다. 복수요? 명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려주었다. 30년 동안의 헌신, 아들과 며느리에게 쫓겨난 일, 지하고시원 생활,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 정민석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정확히 어떤 방식의 복수를 원하시나요? 제 아들 부부가 사는 집,
그 아파트를 포함한 건물 전체를 제가 사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산다는 걸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정민석의 눈이 빛났다. 완벽한 계획이네요. 익명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명자는 30억 중 10억을 부동산 매입에 사용하기로 했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는 강서구에 있는 15년 된 중형 아파트였다. 건물 전체 가격이 정확히 9억 5천만 원이었다. 그리고 어르신,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노인복지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저처럼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돕고 싶어요. 일자리도 주고 숙소도 제공하고. 정민석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명자를 바라봤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복수도 하시지만 다른 분들도 돕고 싶으신 거군요. 복수만 하면 제 마음도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혼자만 행복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일주일 후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 미래에셋 투자회사라는 이름의 법인이 설립됐고 이 회사 명의로 아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 건물 전체가 매입됐다. 아들 부부는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건물주가 바뀐 줄도 몰랐다. 동시에 명자는 나머지 15억 원으로 은빛인생 노인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서울 외곽의 3층짜리 건물을 임대해서 1층은 식당과 카페, 2층은 일자리 교육센터, 3층은 노인 숙소로 꾸몄다. 할머니, 이 모든 게 한 달 만에 이뤄진 일이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정민석이 감탄하며 말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제 아들이 정신 차리게 해야죠. 그리고 저처럼 힘든 노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해요.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준호야, 이제 곧 너희도 알게 될 거야. 엄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로부터 1년 후 한준호 부부에게 재계약 통보서가 등기 우편으로 날아왔다. 수진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우편물을 뜯어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다. 여보, 여보, 큰일 났어. 준호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왜? 무슨 일이야? 건물주가 바뀌었대. 그리고 우리 전세 계약 연장 안 해준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읽었다. 전세금 5억 원 반환하고 2개월 내로 나가래. 아니면 월세로 전환하든지. 월세가 300만 원이야. 300만 원? 미쳤어? 우리 월급 합쳐도 500만 원인데 집세로 300만 원을 어떻게 내? 준호는 황급히 부동산에 전화했다. 사장님, 우리 집 건물주 바뀌었다는데 누구예요?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아, 그거요?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익명 투자회사래요. 미래에셋 투자회사인가? 대리인이 따로 있대요. 대리인이요? 연락할 수 있어요? 제가 연락처 드릴게요. 근데 한씨, 요즘 건물주들이 전세보다 월세 선호해서 연장 힘들 수도 있어요. 준호는 식은땀이 났다. 전세금 5억을 당장 돌려받으면 갈 곳이 없었다. 강서구에서 5억짜리 전세를 구하기도 어렵고 설령 구한다 해도 이사 비용, 중개 수수료 등 추가로 1천만 원은 들어간다. 여보, 어떡해. 우리 쫓겨나는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동안 명자를 쫓아낼 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회사에서 대출 받아볼게. 아니면 부모님한테. 당신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잖아. 돈 여유 없으시고. 그리고 대출은 이미 한도 꽉 찼다고 했잖아. 그럼 어쩌라고. 내가 뭘 어떻게 해. 부부가 싸우는 소리에 준서가 방에서 나왔다. 엄마, 아빠, 왜 싸워요? 너는 신경 꺼. 방에 들어가 있어. 수진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준서는 할머니가 쫓겨나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 엄마가 할머니한테 했던 말과 똑같았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 2시까지 인터넷으로 전세집을 검색했지만 5억으로 살 만한 곳은 다 외곽이거나 상태가 너무 안 좋았다. 이 집에서 쫓겨나면 애들 학교도 전학해야 하고 나도 출퇴근이 힘들어지는데 3일 후 초인종이 울렸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정민석 변호사가 서 있었다. 한준호 씨 댁 맞으신가요? 저는 건물주 대리인 정민석 변호사입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준호 부부는 급히 거실을 정리하고 변호사를 맞이했다. 변호사님, 저희 재계약 가능할까요? 저희 이 집에서 10년 넘게 살았고 정말 좋아하거든요. 전세금 올려드려도 되니까 제발. 수진이 애원하듯 말했다. 정민석은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를 펼쳤다. 죄송하지만 건물주께서 이 건물 전체를 월세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전세는 더 이상 받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월세는 꼭 300만 원이어야 하나요? 좀 깎아주실 순 없나요? 건물주님 결정사항이라 제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건물주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정민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건물주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이 주소로 오십시오. 정민석은 명함을 건넸다. 주소는 강남 고급 빌딩 20층이었다. 네, 꼭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정민석이 나가고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다. 여보, 내일 건물주 만나서 사정하자. 뭐든 다 들어줄게. 집만은 지켜야 해. 응. 좀 부끄럽지만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일 만날 건물주가 누구인지. 다음 날 오후 1시 50분, 준호 부부는 강남 고급 빌딩 앞에 섰다. 유리로 된 50층짜리 건물은 햇빛에 반짝이며 위압감을 주었다. 여보, 여기 건물주가 얼마나 돈이 많은 거야. 모르겠어. 그냥 최대한 잘 보이자. 애원해서라도 집 지키자. 둘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에 올라갔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 현대식 인테리어,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뷰. 모든 게 그들이 사는 세계와는 달랐다. 미래에셋 투자회사입니다. 약속 있으신가요? 단정한 정장을 입은 비서가 물었다. 네, 이 시에 건물주님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준호입니다.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비서는 그들을 회의실로 안내했다. 넓은 회의실 테이블, 고급 의자, 벽면에 걸린 현대미술 작품들. 준호 부부는 긴장한 채 앉았다. 건물주님 곧 오십니다. 비서가 나가고 둘만 남았다. 여보, 떨려. 나도. 근데 건물주가 누구길래 이렇게 대단한 거야? 10분이 지났다. 회의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순간 준호 부부의 시간이 멈췄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우아한 한복을 입은 한명자였다. 1년 전 쫓겨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손질되었고 얼굴에는 화장이 되어 있었으며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다. 비굴함은 사라지고 자신감과 결단력이 가득했다. 어머니? 준호는 자기 눈을 의심했다. 수지는 입을 떡 벌린 채 얼어붙었다. 준호야, 수진아. 오랜만이구나. 명자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1년 전 떨리던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어머니, 여기가. 왜? 준호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명자는 천천히 걸어와 회의실 상석에 앉았다. 정민석 변호사가 그 옆에 섰다. 내가 이 건물주야.
그리고 너희가 사는 아파트 건물도 내 거지. 뭐라고요? 수진이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돼요. 어머님이 무슨 돈으로. 1년 전엔 갈 곳도 없어서 쫓겨나셨잖아요. 앉아. 명자의 한마디에 수진이 주춤하며 다시 앉았다. 내가 어떻게 이 돈을 마련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지금부터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야. 명자는 서류 2장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하나는 전세 계약 해지. 한 달 안에 5억 받아서 나가는 거야. 다른 하나는 월세 전환. 월 300만 원. 선택해. 준호는 얼굴이 새하얘졌다. 엄마, 제발이요. 저희 갈 곳 없어요. 애들 학교도 있고 제 직장도 여기 가까워서 나도 1년 전에 갈 곳 없었어. 근데 너희는 나한테 그 말 안 했지? 명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너희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어머님 돈 한 푼 안 주고 30년 얹혀 사셨다. 이제 우리도 살아야 한다. 요양원에서 편히 지내세요. 그 말들 다 기억해. 수진이 고개를 숙였다. 1년 전 자신이 했던 말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왔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 모실게요. 집으로 오세요.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빌었다. 너희 집에 다시 들어갈 생각 없어. 엄마. 준호야. 명자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봤다. 나는 내가 정신 차리길 바라.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언젠간 너도 똑같이 당해. 손주들한테 말이야. 준서가 나중에 커서 너한테 똑같이 하면 그때 어떻게 할 거니? 준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했던 행동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리고 그게 자식들에게 어떤 본을 보인 건지.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인간이 아니었어요. 준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수진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명자는 2사람을 내려다봤다. 1년 전 자신이 쫓겨날 때 이들은 이렇게 빌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이들은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고 있다. 하지만 명자는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다. 교육이 목적이었다. 일어나. 2사람이 일어났다. 나는 너희를 벌주려는 게 아니야. 정신 차리게 하려는 거야. 그래서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응. 3가지야. 명자가 내민 조건은 간단하지만 강력했다. 첫째, 준서랑 준이 양육비. 매달 100만 원씩 내 계좌로 보내. 내가 직접 관리해서 애들 교육비, 용돈으로 쓸 거야. 너희는 애들한테 돈 타령하면서 스트레스 주지 마.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매주 일요일 저녁 6시. 우리 다 같이 밥 먹자. 내가 차릴게. 단 빠지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와. 가족이 함께 밥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가 배워야 해. 네, 알겠습니다. 셋째, 수진이. 명자가 며느리를 똑바로 봤다. 너 시부모 공경하는 법 배워야겠어. 내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 있어. 거기서 봉사월 10시간 해. 그리고 거기서 나 같은 할머니들 이야기 들어봐. 자식한테 버림받은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자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이건 너희 집 전세 계약서야. 2년 연장해 줄게. 전세금 그대로, 추가 비용 없어. 대신 위에 3가지 약속 지켜. 하나라도 어기면 그때는 정말로 쫓아낼 거야.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봤다. 엄마, 정말요? 저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가 아니야. 기회를 주는 거지.
너희가 변할 수 있는지 보는 거야.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준호야, 수진아. 부모는 짐이 아니야. 부모는 너희가 살아온 역사고 뿌리야. 그 뿌리를 버리면 나무는 쓰러지게 돼 있어.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그날 저녁 명자는 손주들을 만났다. 은빛 인생 노인복지재단 1층 식당에서 준서와 준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준서가 달려와 명자를 껴안았다. 준이도 울면서 따라왔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진짜 많이 보고 싶었어요. 나도 많이 보고 싶었단다. 명자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1년 만에 만난 손주들은 훌쩍 커 있었다.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회사예요? 응. 할머니가 만든 곳이야. 여기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하고 밥도 먹고 자기도 해. 와, 할머니 대박이에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명자는 아이들에게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고시원 생활, 폐지 줍던 일, 식당에서 일한 것, 그리고 복권 당첨까지.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 힘들었지만 계속 노력했지. 그랬더니 하늘이 도와주셨어.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준서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럼 할머니 약속 하나 해줘. 나중에 커서 부모님한테 잘해드려. 부모님이 늙으셨을 때 절대 버리지 마. 알았지? 네, 약속할게요. 3개월 후 명자의 이야기는 지역신문에 실렸다. 70세 할머니 복권 당첨금으로 노인복지재단 설립이라는 제목이었다. 기자가 명자를 찾아와 인터뷰했다. 할머니, 30억이면 편하게 사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재단을 만드셨나요? 나 혼자만 행복하면 뭐해요? 나처럼 힘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많아요. 자식한테 버림받고 갈 곳 없고 일할 곳도 없고 그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버림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죽고 싶었죠? 진짜로.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우리 노인들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인터뷰는 SNS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노인들이 용기를 얻었다. 은빛 인생 노인복지재단에는 자원봉사 신청과 기부금이 쏟아졌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저녁 6시 명자가 차린 밥상 앞에 한 가족이 모였다. 준호, 수진, 준서, 준이. 그리고 명자. 자, 다들 먹어. 오늘은 너희가 좋아하는 갈비찜이야.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어머님, 제가 설거지 할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3개월 동안 복지센터에서 봉사하면서 그녀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그래, 고맙다. 식사가 끝나고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다. 여보 봐. 나 이제 행복해. 우리 가족도 다시 제자리 찾았어. 당신이 하늘에서 도와주신 거죠? 고마워, 여보. 명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준서가 다가와 명자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나중에 제가 크면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 될게요. 그리고 할머니 재단 물려받아서 더 크게 만들게요. 명자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그렇게 해. 그게 진짜 효도란다.